미국의 한 저명한 저널리스트가 최근 흥미로운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한강의 기적에 이은 한국의 또 다른 기적이라는 다소 강렬한 표현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관심 표현 정도겠거니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 놀라울 정도로 깊이 있는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과거 한강의 기적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후에도 멈추지 않고 지금은 전 세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로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아직도 시도조차 못한 일들을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실현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죠. 지금에서야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주목하기 시작한 분야들이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며 한국이 보여준 혁신과 흐름을 거침없이 칭찬했죠. 그렇다면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뤘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랜 시간 국제 분야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나라를 보고 또 깊이 있게 통찰해볼 기회를 가졌지만 의외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나라가 예상과 달리 유럽에 있는 강대국들이 아니라 바로 한국이라는 점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은 과거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고 전쟁 이후 국토는 폐허가 되었으며 경제적인 기반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죠. 그랬던 한국이 다시 일어서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하나로 꼽히게 되었고 이 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 이후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은 선진국이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한층 더 부유해졌고 여러 국제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적인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36년을 두고도 또 한 번 중요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죠. 특히 흥미로운 점은 한국 내에서조차 두 지역이 개최를 희망하며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만 봐도 지금의 한국이 얼마나 여유 있고 자신감을 가진 나라가 되었는지 느껴지죠. 이제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진국. 한국은 분명 그 지위에 올랐고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더 이상 새롭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입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한국이 어떤 위기들을 마주했고 또 그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냈는지를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더군요. 그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은 단순히 제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서비스와 기술, 문화와 콘텐츠 등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IMF 외환위기처럼 혹독한 시련도 있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한국은 점점 더 강한 경제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했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며 혁신을 이루어냈대요. 지금의 위치에 한국이 오를 수 있었던 건 결코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교육 수준, 성실함,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바로 이런 한국인들의 힘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한 이후에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의 다음 행보에 주목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그 길을 배우고자 할 정도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성장 이야기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이 겪어온 위기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의 달라진 사고방식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핵심이라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금 과거로 돌아가 보면 90년대 이후 한국은 단순한 산업화를 넘어서 스마트 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혁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죠. 스타트업 생태계도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도 굉장히 정교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도입하려는 정책이나 전략들 그런 것들을 한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실천해왔다는 점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한국이 단지 뒤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 국가가 되어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20여 년 전 닷컴 버블 시기에 탄생한 구글과 거의 같은 시기에 등장한 네이버를 비교해보면 한국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를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구글은 전 세계 시장을 무대로 성장해왔지만
네이버는 오히려 철저하게 한국 시장에 집중하면서도 그 안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펼쳤죠. 단순한 검색 엔진을 넘어 사용자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종합 플랫폼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역 맞춤형 정보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지식 공유를 위한 지식인, 블로그, 카페, 쇼핑과 결제 서비스까지 올 마이너스인 마이너스원 생태계를 하나로 구축해낸 셈이죠. 반면 구글은 오랫동안 광고 수익에 의존하면서 핵심 서비스인 검색과 광고에만 집중해왔고, 이제서야 네이버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구글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글로벌 플랫폼이기 때문에 성장 속도는 조금 느려도 쉽게 흔들리진 않았겠지만 네이버처럼 민첩하게 대응하진 못했어요. 요즘엔 구글이 점점 네이버를 닮아간다는 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점점 더 정교해지고 복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오히려 과거 네이버의 행보를 다시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네이버는 이미 20년 전부터 단순한 검색 서비스를 넘어 사용자들의 생활 깊숙이 들어가는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쇼핑, 금융 서비스, 콘텐츠까지 하나로 아우르는 전략은 오늘날 글로벌 IT 기업들이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대표 모델이 됐죠. 이처럼 한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건 단순한 기술력 때문만은 아니에요. 빠른 실행력, 유연한 전략, 그리고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한국의 이런 전략이 최근 더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민첩하게 대응하고 적응해온 과정이기 때문이죠.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오히려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죠. 구글이 이제야 네이버와 비슷한 전략을 도입하려는 걸 보면 한국의 IT 산업이 그동안 단순히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실 앞서가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한국은 21세기 디지털 혁명의 선도주자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인정하게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강의 기적 이후 한국이 어떤 도전을 마주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어떤 사고방식과 열정을 보여줬는지를 더 깊이 이야기해보려 해요. 사실 90년대만 해도 한강의 기적이 한창 이루어지던 그 시기에는 지금처럼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한국은 그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고 발 빠르게 대응해 왔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무선통신도 당시에는 혁신적인 기술로 여겨졌어요. 지금처럼 21세기처럼 모든 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와 비교해보면 20세기의 과학기술은 그야말로 기초 수준이었고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했죠. 그런 시절에 한국은 정말 눈에 띄게 달려온 나라였어요. 특히 70년대에는 국민 모두가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하던 시대였죠. 마치 개미처럼 묵묵히 일만 하던 때였어요. 당시 한국인들은 국가가 제시하는 경제 발전 계획을 믿었고 나라가 성장하면 결국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아래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죠. 사람들도 피부로 느낄 만큼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는 걸 경험하게 됐고요.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넘을 때마다 그리고 100억 달러를 돌파할 때마다 온 국민이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했어요. 그 당시엔 국가의 경제 성장을 단지 정부의 성과로 보지 않았거든요. 국민 하나하나가 자부심을 가지고 마치 자신의 성취처럼 받아들였죠. 이게 바로 한국이 이뤄낸 놀라운 성과였고 진짜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이었어요.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뭉쳐 국가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국민을 가진 나라 사실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히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고 그것들이 모여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예요. 정부가 세운 계획과 전략도 중요했지만 결국 이 모든 걸 실현해낸 건 국민, 개개인의 노력과 끈기였다는 걸 잊어선 안 되죠. 이처럼 한국의 성공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영감을 줬어요. 경제 발전을 이루고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방식은 마치 하나의 공식처럼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세계은행이나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언급하면서 개발도상국들에겐 한국처럼 해보라는 조언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정책을 따라하고 비슷한 전략을 세웠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처럼 성공한 나라는 없었거든요. 도대체 왜일까요? 그건 대부분의 나라들이 겉으로 보이는 정책만 모방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진짜 힘은 정책 너머에 있었죠. 한국 사람들 특유의 성실함, 끝없는 교육열, 끊임없는 자기개발, 그리고 목표를 위해 모두가 하나로 뭉치는 그 열정. 바로 이런 것들이야말로 한국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끈 원동력이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수치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한국 국민 특유의 마인드, 문화, 그리고 집단적인 의지가 깊게 자리하고 있었죠. 게다가 한국은 경제 성장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산업화를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복지 시스템을 정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술 혁신에도 끊임없이 투자했어요. 덕분에 단기적인 성장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했던 겁니다. 반면 한국을 따라 하려 했던 많은 나라들은 겉모습만 복제하려 했죠. 도로를 깔고 공장을 세우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사람에 대한 투자는 뒷전이 되었어요. 그 결과 성장의 속도는 있었을지 몰라도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사회적 불균형이 더욱 뚜렷해졌죠. 대표적인 예로 저는 중국을 떠올리게 됩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거대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극심한 양극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돈이 곧 계급이 되어버린 사회 속에서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죠. 심지어 일부에선 그 간극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돈이 사람 위에 있다는 인식이 퍼지는 모습도 보여요. 이런 현실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사회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중국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는 이들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많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그에 미치지 못한 현실의 실망이 큰 거죠. 그래서일까요? 오히려 한국이 더욱 특별하게 보이는 순간들이 많아졌어요. 한국의 성공이 단순한 경제적 도약으로만 평가되지 않는 이유는 그 이면에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과 놀라운 사회적 응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소는 어느 나라나 쉽게 갖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따라하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문화와 태도, 그리고 신뢰가 쌓여야 가능한 일이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국의 기적은 더 특별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 부족으로 위기를 반복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국민들은 국가가 성장하면 나의 삶도 함께 나아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땀 흘리며 걸어왔습니다. 그 믿음이 모여 결국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그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쌓아온 국민들의 노력과 집단적인 의지가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저는 믿어요. 한국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손과 마음이 함께한 아주 긴 여정의 결과였던 거죠.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오늘날의 한국이 단순한 경제대국 그 이상으로 세계적인 혁신의 상징이자 도전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민들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만든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의 힘은 어느 순간엔 세계 앞에 명확히 증명되기도 했죠. 바로 2002년이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로서 이제는 그 성과를 당당히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해였어요. 한국과 일본이 함께 개최한 한일 월드컵, 당시 전 세계의 시선은 자연스레 두 나라에 쏠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일본이 아닌 한국을 향하게 되었죠. 그 중심엔 한국의 놀라운 4강 진출이라는 역사적인 쾌거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성과를 넘어 이는 할 수 있다는 한국인의 정신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그의 열정과 실력을 세계 무대에 선명히 각인시켰죠. 하지만 놀라운 건 그저 경기 결과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이 보여준 진짜 힘은 경기장 밖에서 더 빛났습니다. 전 세계의 취재진들이 앞다퉈 한국을 조명하기 시작했죠. 그들이 주목한 건 거리 응원이라는 전에 없던 문화였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모습은 세계에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경기가 끝난 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를 청소하는 모습은 미국과 유럽 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질서정연한 열정, 책임지는 응원이 두 가지가 한 화면에 담겨 있었죠. 이 장면들을 통해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만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성숙도, 시민의식, 공동체를 향한 배려 그 자체가 세계적인 수준이었죠.
2002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말 그대로 급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월드컵을 통해 전 세계에 각인된 한국의 역동적인 모습은 곧바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렸고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보기 시작했죠. 이 계기는 단지 스포츠 이벤트 하나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 기업들은 그 무대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과감하게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었죠. 세계는 점점 한국의 기술력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한국의 문화도 드라마, 음악, 패션까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 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기적 이후 한국은 더 이상 단순히 경제 수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문화적 영향력까지 품에 안으며 진짜 선진국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해가 바로 2002년이었습니다. 한국은 그해 세계 무대에 자신 있게 이름을 올렸고 이후의 성장은 더 이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죠.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이 그 이후로 디지털 혁명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인터넷 보급 속도, 스마트폰 기술, IT 인프라 구축 모두가 당대의 선진국들을 제치고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이었죠. 요즘 유럽에선 에스토니아가 디지털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빠르게 도약 중이에요. 전자정부 시스템부터 블록체인 기술 활용까지 첨단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띄요. 하지만 에스토니아의 인구는 고작 250만 명 남짓, 한국의 20분의 1도 되지 않아요. 그런 점을 감안하고 보면 한국이 이뤄낸 디지털 혁신의 성과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사실 과거의 한국도 지금의 에스토니아처럼 가능성만 가득한 신흥국가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한국은 당시 이미 4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대규모 국가였고 자원도 부족했으며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위치에 놓여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좁은 국토와 열악한 조건을 딛고 세계가 인정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성장했죠. 에스토니아가 인구 250만 명 규모에서 보여준 디지털 혁신은 물론 주목할 만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성장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복합적인 성공 모델이었어요. 사실 그때부터 세계는 눈치를 챘어야 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나라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단순히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보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일 것이라는 걸 한국은 누구보다 빨리 간파했어요. 2000년대 초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던 시기였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정보가 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은 그 말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국가 전략으로 삼았던 거예요. 특히 외환 위기라는 큰 시련을 겪은 이후 한국은 그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죠. 당시 정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IT 산업을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지정했어요. 그 결과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게 되었고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거의 모든 산업에서 빠르게 변화를 이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죠. 한국이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시절 한국이 내린 선택들이 얼마나 선구적이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오히려 세계가 한국의 행보를 주목하고 배워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밖에 없죠. 한국의 성장은 단순히 IT 산업 하나만의 성과가 아니었어요. 디지털 인프라와 함께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 특히 물류 분야에서의 혁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였고 그 빠름 속엔 철저하게 짜인 물류 시스템과 인프라가 있었죠. 물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 기술과 인프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낸 아주 드문 나라였어요. 저는 이 점이야말로 한국의 눈부신 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있어요. 수년간의 노력 끝에 이제야 겨우 70% 정도의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미 그런 시스템이 자리를 잡은 지 10년이 넘었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준비하기 시작한 게 벌써 20년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직 오프라인 유통에 의존하고 있었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조차 생소했을 때인데 한국은 이미 그 방향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디지털 시대의 효율성과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은 누구보다 먼저 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말해볼게요. 사실 디지털 시대의 본질은 속도예요. 물론 정보의 질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전달되느냐가 핵심이었어요. 아무리 뛰어난 정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그 가치는 순식간에 사라지니까요.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물류의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예요. 한국은 그걸 일찌감치 간파했고 그래서 물류 혁신에 집중했죠. 지금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물건이 도착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누군가는 말하죠. 한국은 국토가 작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바라본다고 생각해요. 국토의 크기만이 문제였다면 왜 한국과 비슷한 크기의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이런 수준의 물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지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엔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기는 의지와 집중력의 차이죠. 한국은 국토가 작고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치밀하고 철저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류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단순히 빠르게 배송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국가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실행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편리한 쇼핑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류의 이동이 빨라지자 자연스럽게 행정 절차 역시 더 신속해졌고 기업들의 연구개발 역시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었어요. 그야말로 속도가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효율성이 곧 경쟁력이 되는 사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속도감 있게 움직이며 경제 성장의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어요. 결국 한국은 단순한 IT 혁신을 넘어서 물류라는 핵심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을 절묘하게 결합시켜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선 전략적 승부였고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혁신을 실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단순히 모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지금 많은 나라들이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IT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에요. 한국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기술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힘, 즉 한국인들의 문화와 태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오래전부터 한국인들은 부지런함과 책임감을 삶의 기본으로 여겨왔죠. 어떤 일이든 미루지 않고 지체 없이 해내려는 그 특유의 성향. 이런 태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어쩌면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유교 문화와 일명 빨리빨리로 대변되는 국민 정서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영향은 지금도 한국 사회 전반에 깊게 스며들어 있어요. 외국에서는 복잡한 서류 작업과 절차가 몇 주씩 걸리는 일이 한국에서는 단 며칠 만에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행정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국민들의 요구와 성향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기업 문화 역시 이런 국민적 성향을 고스란히 담고 있죠.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을 중시하는 분위기, 그리고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은 한국이 반도체, 스마트폰, 조선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앞으로도 한국을 더 성장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한국이 정말 기대됩니다. 10년 뒤, 오늘을 돌아보며 그때 이미 그런 징후가 보였지 하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도 지금처럼 한국이 보여준 성과에 감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